여기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얼음과 침묵밖에 없던 이 도시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야구 모자. 딱 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 모자와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옆면을 보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Make America Go Away. 미국은 꺼지라는 겁니다. 이 모자가 하루에 100개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기념품도 패션도 아닙니다. 이건 분노의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섬에서 갑자기 노골적인 반미 감정이 폭발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이 섬을 1,000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고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기 힘들 만큼 위험했습니다. 동맹국에게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까지 언급한 협박. 지금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폭력으로 기울 수 있는가, 그 실험이 지금 이 얼음섬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을 때 전 세계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매입 추정가만 약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거론됐거든요. 트럼프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는 듯 대규모 부동산 거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가 매년 그린란드에 쏟아붓는 보조금을 미국이 대신 내주겠다. 이게 그의 논리였죠. 마치 뉴욕 맨해튼의 빌딩 하나 사듯이 나라를 사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영토를 돈 주고 산 역사가 있긴 해요. 1867년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고 1917년엔 덴마크에서 버진 아일랜드를 2,500만 달러에 매입했거든요. 트럼프는 이 선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들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5% 이상이 미국 병합에 결사 반대했어요. 현지 제1야당 정치인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주권을 사겠다고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모욕입니다. 5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 주민들이 초강대국 미국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수백 년간 지켜온 자기 땅을 갑자기 부동산 매물 취급하니까요. 선조들이 물려준 얼음대지가 북극곰이 뛰노는 그 땅이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음 행보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거절당한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더 이상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매입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미국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받지 않느냐. 베네수엘라,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려고 경제 제재부터 군사적 위협까지 갖은 압박을 가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적국도 아니고 70년 넘게 함께해온 나토 동맹국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외교가에선 경악했어요. 동맹국에게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빗대서 협박하는 건 현대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나토 탈퇴도 불사하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이랬죠. 어떤 옵션도 포기하지 않겠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유럽 각국 정상들은 긴급 통화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한 전직 주 유럽 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한 적은 없었다. 소련을 막자고 뭉친 나라들인데 그 리더가 총구를 동맹에게 겨누는 격이다. 그린란드 현지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누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한센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러시아도부터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이젠 미국에게서 우리를 지켜야 할 판이 됐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다.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깨졌고 이제 남은 건 오직 힘의 대결뿐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해 진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의 군사기지를 수십 개 늘리고 있고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 부르며 쇄빙선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 판도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구상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코드명 골든 프로젝트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시죠? 그걸 우주로 확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란드 상공에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적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린란드의 지리적 위치가 이 프로젝트에 반벽하거든요. 북극점에서 가깝고 러시아와 미국 본토 사이의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위치란 뜻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야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린란드 땅 속엔 히토류가 잠들어 있어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의 필수적인 광물인데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출 절호의 기회인 거죠.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툴레에 미사일 탐지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대한 땅이에요. 트럼프는 빌린 땅이 아니라 소유한 땅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다운 발상이죠. 결국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전쟁의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덴마크가 미국에게 어떤 나라였는지요. 200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나토 역사상 최초로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됐어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5조 말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든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우리도 싸우겠다고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자 덴마크는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남부 헬만드 지역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탈레반의 본거지였죠. 매일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었어요. 20년 동안 약 1만 1,000명의 덴마크 청년이 그 사막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인구가 6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요. 43명이 전사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사자 비율로 따지면 파변국 중 최상위권이었어요. 코펜하겐의 한 참전용사 단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전우들은 성족이 옆에서 죽었다. 미국의 전쟁을 우리 전쟁으로 여기고 싸웠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땅을 빼앗겠다고 협박한다. 배신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SNS엔 아프간에서 숨진 덴마크 군인들의 사진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흘린 피해 대가가 이것이냐라는 문구와 함께요. 놀라운 건 미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 인사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덴마크는 피로 우정을 증명한 나라다. 이런 대우는 옳지 않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덴마크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프레데릭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덴마크는 지금 운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지킬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해군이 움직였어요. 북극 순찰함과 호위함이 그린란드 해역으로 급파됐습니다. 평소엔 러시아 잠수함을 감시하던 함정들이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출항한 겁니다. 미국을 의식한 거죠. 워싱턴에서 외교회담이 열리기 직전 덴마크 국방부는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그린란드 군사력 증강 계획이었어요. 수십억 크로네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습니다. 이미 일부 병력은 누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북극의 얼음 땅에 군합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덴마크 공영방송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 군 수송기가 내리는 걸 직접 봤다. 군인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가 인구 3억 3천만의 초강대국에 맞서 군함을 보낸 겁니다. 국방비로 따지면 미국의 1%도 안 되는 나라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덴마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 영원히 밀릴 테니까요. 프레데릭센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이킨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싸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덴마크 혼자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군 장교와 병력을 글린드로 보내겠다고요. 북유럽 형제 국가들이 덴마크 뒤에 선 겁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칸디나비아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프랑스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선발대를 그린란드로 급파하고 추가 병력 지원까지 약속했죠. 엘리제궁 발표문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권은 유럽이 지킨다.
독일도 순찰대 파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나토 회원국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는데 정작 나토의 리더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1949년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련을 막자는 거였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고 뭉친 군사 동맹이었죠. 냉전 내내 미국은 그 동맹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을 소련의 탱크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동맹의 수장인 미국 때문에 나머지 회원국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나토 내부에선 북극해 감시부대 창설까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없이 유럽 국가들만으로 북극을 지키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는 거예요. 브뤼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트럼프가 역설적으로 유럽의 자주국방을 앞당긴 셈이다. 얼음바다 위로 유럽 각국의 군함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력을 사용한다면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혹했습니다. 덴마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요. 숫자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는 약 8천억 달러예요. 덴마크는 고작 90억 달러 수준이죠. 거의 90배 차이가 납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미국은 11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덴마크 해군 전체를 합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이 가진 카드는 압도적이에요. 유럽연합군이 전부 달려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화력과 투사 능력 앞에선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72시간 내에 그린란드를 장악할 수 있다. 유럽이 대응회의를 소집하기도 전에 끝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나토 조약 4조 발동입니다. 회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하지만 이건 상위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군사 대응이 아니에요. 총 한 발 안 쏘고 회의실에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껏 나토 조약이 동맹국을 향해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토의 최대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을 상대로 나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동맹이 정작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 냉정한 현실이다.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에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장관들이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진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회담 결과를 주목했죠. 혹시 타협점이 나올지, 긴장이 완화될지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덴마크 측은 회담장을 나서며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회담이 결렬되자 트럼프의 반응이 터져나왔어요. 덴마크 총리가 매입 제안을 터무니없다하고 발언을 두고 매우 무례하다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더니 예정돼 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외교적 결례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수개월 전부터 양국이 함께 준비하는 거거든요. 경호 계획, 의전, 만찬 메뉴까지 다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걸 트윗 한 줄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SNS 공격은 계속됐어요.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개썰매 2개로는 안 된다. 북극의 작은 나라를 개썰매에 빗댄 거예요. 덴마크 외무부 관계자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우호 관계가 이런 식으로 모독당하다니 믿기 어렵다. 외교적 프로토콜은 완전히 무시됐고 남은 건 인신공격과 조롱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할 건 제안서였는데 날아다닌 건 독설이었어요.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토라는 동맹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토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집단 방위입니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함께 싸운다는 약속이에요. 워싱턴 조약 5조에 명시돼 있죠. 75년간 이 약속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지탱해왔습니다. 소련의 위협 앞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맹의 리더인 미국이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 개입을 입에 올린 겁니다. 이 순간부터 뭔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어요.
신뢰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리컵처럼 한번 금이 가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붙여봤자 흔적이 남죠. 더 충격적인 건 나토 사무총장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을 향해 명확한 비판 한마디 못했거든요. 눈치를 본 겁니다. 나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니까요. 미국 없인 나토가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수장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맹이 과연 동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리의 한 외교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힘으로 동맹을 갈취하는 깡패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거친 표현이지만 유럽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에요. 베를린에서 열린 한 안보 포럼에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간단했어요. 75년 혈맹의 역사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저 멀리 있는 얼음 땅이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동맹이에요. 70년 넘게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부르죠. 한반도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죠. 트럼프 행정부 때 이 협상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5배를 내라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갔어요. 결국 타협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덴마크 사태를 보면서 한국 외교가도 긴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전략적 이익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동맹도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덴마크가 보여줬다. 한국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물론 한미 동맹은 덴마크와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이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까지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필요한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맹목적인 의존은 위험해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되 자체적인 억제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요. 스스로 설 힘이 있어야 동맹도 대등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린란드 사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는 혈맹의 의리도 주권 국가의 존엄도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빼앗는다. 이게 트럼프식 협상법이었습니다. 누크 시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던 그 빨간 모자 기억하시죠? 미국은 꺼져라 라고 적힌 그 모자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75년간 굳건하다고 기도왔던 서방 동맹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각국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동맹이라는 보호 우산이 걷혔을 때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는가?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결국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린란드가 던진 이 질문, 사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곧 우리에게도 닥칠 현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계속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